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살지 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는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마. 그 선생이 얼마짜리인데 컴퓨터 게임은 딱 1시간 레벨로 비벼먹여준. 정말 아침마다 학교 가라고 등짝 스매싱을 맞던 그 시절이 그리운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민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제1단원 문학의 빛깔 첫 시간을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2페이지를 볼게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자, 문학작품은 유기적 구조물이다 라고 하는데 다른 말은 알겠는데 유기적이란 말이 어렵죠? 사전에서 보면 유기적이란 말은 생물체처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서 뗄 수 없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간단해 보이지만 뇌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전기 신호를 보내고 또 그 신호에 따라서 얼굴 근육과 혀 근육이 긴밀하게 움직여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겠죠.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유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문학작품 역시 그런 유기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말이겠죠.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유기적인 구조를 갖는지 알아볼 겁니다. 다음은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도 공부할 건데요. 갈래라는 것은 여러 문학작품을 같은 성질을 갖는 것끼리 계열별로 분류해 놓은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래에 따라서 형상화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형상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체가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나 매체 등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보면 그때 뿌리는 건 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추상적 개념인데, 이것을 진달래꽃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구체화했잖아요. 이게 바로 형상화예요. 그럼 문학작품은 갈래별로 형상화 방법이 다르다는 거겠죠. 그럼 문학의 갈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갈래는 무슨 갈래인가요? 그렇죠, 서정 갈래죠. 자, 서정 갈래는요, 어떤 문학 양식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시라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노래하는 문학 양식인데 바로 노래. 여러분들 노래 많이 듣죠?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에서 가요 인기 순위를 보면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인 조정석 씨의 아로하가 1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클라스 OST 가호가 2위인데요. 이 노래들도 다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너를 위한 사랑은 변치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시도 똑같아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노래하는 건데 다만 곡이 붙질 않았을 뿐이에요. 만약 시에다가 곡을 붙인다? 그러면 바로 노래가 되는 거죠. 근데 노래는 어때요? 그냥 대놓고 널 사랑해, 나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내 관심은 온통 너한테 쏠려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또 돌려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정갈래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바로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 양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는 서정갈래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서정갈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키워드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적화자, 운율, 비유와 상징, 심상. 자, 지금 안 읽는 사람 제가 다 알아요. 자, 나중에 계약하면 교실 앞에 나와서 읽게 할 겁니다. 자, 빨리 읽어봐요. 시적화자, 운율, 비유와 상징, 심상. 자, 그러면 시적화자부터 볼게요. 자, 시적화자가 뭐죠? 네, 맞아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시적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겠죠. 시에서 노래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시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시적화자라고 합니다. 시적화자는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는데요. 시 속에 직접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제3자로 숨어서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또한 시적 화자는 작가와 동일할 수도 있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작품마다 시적 화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율이에요. 운율은 아분과 율격을 합쳐서 이르는 말인데요. 아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소리가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것이고요. 율격은 음수율, 음보율처럼 글자 수나 끊어있는 단위를 일정하게 반복하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라임이 아분에 들어가고요. 음수율이나 음보율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3, 4조, 4, 4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알았겠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운율은 뭘 하면 생기죠? 네, 맞아요. 운율은 반복을 하면 운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운율을 통해서 시는 음악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힙합이나 랩 같은 거 듣다 보면은 그 그루브가 느껴지면서 몸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바로 운율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음악적 요소도 있겠지만 우리는 국어 수업 중이니까 뭐 때문이다? 네, 운율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 선생님이 비유와 상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것 뿐이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시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형상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어법이나 역설법, 대구법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죠. 자, 수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작품을 보면서 그때그때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다음은 심상인데 여러분들이 심상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미지라고 하면 잘 알더라고요. 이게 조기 영어 교육의 폐해인가? 벌써 아메리칸이 다 되었어요. 네, 이미지가 뭐예요? 네,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심상에는 묘사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감각적 심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문학에서 보통 심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같은 오감을 통해서 획득한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감각을 통해서 형상화, 아까 배웠죠? 감각을 통해서 형상한 것을 심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사과인데 빨간 사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을 햇볕에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떠오르죠. 아니면은 파릇파릇한 사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초록빛을 띠는 풋사과가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그게 바로 심상입니다. 심상 중에서도 시각으로 받아들여 거니까 네,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러 감각이 섞이면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는 이렇게 심상을 활용해서 정서를 드러내거나 시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는요,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는데요. 서사갈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개연성과 허구성이에요. 개연성은 뭐냐? 그래, 그럴싸하네 하는 게 개연성이에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일. 그럼 허구성은 뭐냐? 근데 뻥이라는 거죠. 꾸며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뭐예요? 그럴싸한데 사실은 뻥이다. 이게 꾸며낸 거다. 그래서 서사갈래의 정의는 뭐냐면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형상화해내는 문학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서사갈래의 특징은요. 다음 세 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 그리고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 자, 인물, 사건, 배경은 너무 잘 알죠? 소설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서술자는요, 소설을 비롯한 서사갈래에서 작품 세계를 전달하는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인칭, 3인칭 시점이 나뉘게 되고요. 또 그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서술자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작품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서사갈래와 다른 두드러지는 점은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갈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무대 상연, 서술자의 개입, 해설, 지시문, 대사, 현재형, 시공간의 제약.
자, 무대 상연. 자, 일단 희곡이 대표적인데요. 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대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나 사건을 전달할 때 서사갈래와는 달리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서술자의 입을 빌리지 않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갈래도 서사갈래처럼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해설, 지심은 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작품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극갈래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사와 행동이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시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희곡을 예로 들면 우리 연극의 대본이니까 무대에 작품이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써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실제로 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배우들이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대본이 희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희곡은 현재형으로 작성해야겠죠. 또 연극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거니까 시 공간의 제약이 있거든요. 만약에 임진왜란을 주제로 연극을 만들었다. 그러면 무대 위에 바다도 구현해야 되고 그때 쳐들어온 일본군들이 막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 이걸 다 알바로 쓸 수도 없고 자, 공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그걸 다 무대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본을 쓸 때에는 그런 제약을 고려해서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도 그러한 제약을 이해하고 무대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해둔가 할 때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를 희곡의 컨벤션 혹은 희곡의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문학의 4가지 갈래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놀랍죠? 네, 더 자세한 게 있습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소단어는 서정갈래의 이해입니다. 앞에서 서정갈래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한다고 했죠. 오늘 볼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에서는 어떻게 형성화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먼저 정호승 시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음 시를 한번 봅시다. 두만강에서라는 작품인데 자, 북한 얘기 나오고 또 겨울새들은 자유롭게 넘나드는 북녘 땅을 시적화자인 나는 못 가고 있죠. 네, 지금 어떤 상황을 노래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남북 분단의 현실이죠. 자, 다음 시 한번 볼까요? 밥값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에 보면 중간에 출근하듯 가서 퇴근하듯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자, 어디로요? 네, 지옥으로. 여러분들도 학교 등교하고 해보면 알죠? 학교는 엄청 즐거운 데잖아요?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출근해서 밥값 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지옥에서 밥값을 해야 그제야 비로소 한 사람의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서 존엄한 건데 내가 지옥 같은 곳에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지만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의 한 부품처럼 일을 해야지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바로 산업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호승 시인은요. 한국 사회의 밝은 면 뒤에 숨겨진 그늘진 면을 조명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를 한번 볼게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인데요. 시적화자는 풀잎도 보고 꽃잎도 보고 있어요. 근데 작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잎에도 꽃잎에도 다 상처가 있죠. 그리고 상처가 많은 풀잎이어야 손을 흔들 줄 알고 상처가 많은 꽃잎이어야 가장 향기롭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꽃다발을 산다면 상처가 많은 꽃을 사겠어요? 아니면 탐스럽게 흠 없이 핀 꽃을 사겠어요? 당연히 흠 없는 꽃을 사겠죠. 하지만 상처가 있는 풀잎이어야, 그런 꽃이어야 더 정감 있고 향기롭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굴곡 없이 살아온 사람보다 상처 많고 아파해본 사람이 더 진국이라는 거죠. 동명상련이라는 말 알죠? 내가 독감에 걸려봤어야 독감에 걸린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플까 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호승 시인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속에서 소외된 것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기보다는 약간 슬프고 센티멘탈하고 약간 갬성갬성하잖아요.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슬픔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슬픔이 기쁨에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제목을 보면 두 개의 감정이 나와요. 슬픔과 기쁨인데 우리가 보통 슬픈 거랑 기쁜 거랑 뭘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슬픔은 좀 더 부정적이고 기쁨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슬픔이 기쁨에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지죠? 자, 이 시는 우리가 보통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행부터 6행, 7행부터 13행, 14행부터 19행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죠. 1행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1행부터 시적 화자가 친절하게 나와 있죠. 말하는 사람 누군가요? 그렇죠, 나죠. 그럼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니까 나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슬픔이죠. 그리고 시적 대상도 나와 있어요. 너래요. 너는 그럼 누구겠어요? 네, 기쁨이죠. 그런데 슬픔이가 기쁨이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슬픔을 주겠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슬픔이라는 것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슬픔을 주겠다니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행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슬픈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기쁘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대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일단 넘어가요. 3행부터 보니까 갑자기 겨울밤이 나와요. 겨울밤은 어때요? 춥죠? 얼른 집에 들어가야 하는 추운 겨울밤에 거리에 앉아서 귤 몇 개 앞에 좌판에 놓고 팔고 있는 할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추운데. 먹고 사시려고, 우리 예쁜 손주들 용돈 몇 푼 챙겨주시려고, 또 생계를 위해서 귤 몇 개 팔고 계시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너 기쁨의 모습 좀 보세요. 그 귤값을 또 어떻게 해요? 깎죠? 그리고 또 깎고선 좋아하죠. 할머니가 춥든 말든 그 귤 몇 개 판 그 몇천 원 하는 돈으로 할머니가 어떻게 사실지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귤값 깎았다고 좋아합니다. 나빴죠? 완전 공감력 제로예요. 자, 그러면은 슬픔이는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육행에 보면은 평등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태적 존재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 그런 착한 존재죠. 너는 슬픔이가 말을 거는 대상이고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할머니의 귤값을 나 혼자 조차고 깎아놓고 기뻐하는 이기적 존재. 자, 그럼 아까 이행에서 얘기했던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랑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슬퍼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슬픔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표현이 작품 속에서 내적 의미를 갖죠. 모순 형용인데 진리를 포함한다. 무슨 표현법이에요? 맞아요. 역설법이에요. 그럼 사행에 나오는 할머니는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맞아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서정갈래이기 때문에 기쁨이 너 이기적이고 공감력 꽝 나쁜 사람 이러는 게 아니라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이렇게 돌려서 기쁨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함축적으로 기쁨이의 속성을 보여줘요. 자, 그럼 이 시는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6행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슬픔이는 기쁨이한테 어떤 태도를 보여주나요? 맞아요. 이기적인 기쁨이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평등한 슬픔을 주겠다고 하죠. 네, 그러면 다음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너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보통 시에서 특별한 묘사 없이 언급이 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념대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감상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부정적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인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기적인 기쁨이는 단 한 번도 평등한 웃음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9행을 보면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동사라는 것은 얼어 죽었다는 거죠. 추운 겨울날에 길거리에서 가만히 하나 덮고 자던 사람이 그대로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죽음입니까?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었대요. 이미 얼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얼어 죽었을까요?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데 가만을 덮고 있으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사람이 바닥에 가만히 덮고 누워 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더럽고 냄새 난다고 생각하니까 고개 돌리고 애써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무관심 속에서 밤새 얼어 죽은 동사자가 사회적으로 한 번 더 살인당하는 거죠. 그럴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라는 것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가만히를 뜻한다기보다는 작은 관심 하나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사람이 저기 누워있지? 이러고 작은 관심 한번 기울이면 미동도 없이 숨 안 쉬고 누워있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 뭔가 이상하고 그런 걸 알아차려서 신신이라도 수습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동사자란 소재도 그럼 앞에 나왔던 사행의 할머니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무관심한 기쁨의 냉담한 태도를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공감 능력 제로의 기쁨이에게 십상여명에 보면은 기다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냉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기쁨이의 태도를 위해 주는 거니까 기쁨이가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줄 알게 될 때까지 바로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태도를 슬픔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4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는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눈을 멈추겠대요. 보통 우리가 한방눈을 생각하면 겨울에 펑펑 내리는 한방눈인데 얼마나 탐스럽고 예뻐요. 이 눈이라는 게 시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로맨틱하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우리 그 시계팁 앞에서 만나기로 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럴 때 눈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예쁘고 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눈을 뜻하는 말이 또 예쁜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눈이 한번 오면은 저녁부터 밤새 한 10몇 시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는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 눈이 통행로에 쌓이지 못하게 밤새 그냥 조별로 돌아가면서 쓴단 말이에요. 쓸어요 막. 그러면은 아침에 보면은 그냥 웬만한 남자 키를 훌쩍 넘기는 눈더미가 막 부대 곳곳에 쌓여 있어요. 진짜 잠도 못 자게 하고 이게 힘들고 이게 쓰레기죠, 쓰레기. 그냥 뭐 이렇게 눈은 뭐 또 추위, 뭐 고통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시에서 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문맥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슬픔이가 일단 이 시에서는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니까 슬픔이가 멈추겠다고 하는 이 한방눈은 그런 부정적인 존재겠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 이렇게 집에서 쉬면서 또 잔잔한 재즈 음악이 딱 흘러나오는데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따뜻한 달고나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보면 얼마나 예뻐요. 막 겨울 분위기 막 나고. 근데 막 한방눈이 막 펑펑 오는데 막 출근을 안 할 수 없는 막 일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직장인들,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 여러분들 특히 추운데 이 바깥에서 고생하며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이 시가 또 사회적으로 또 소외되고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한 시니까 이 한방눈이라는 거는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또 상대적으로 사회적 강자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한 불평등과 이중적인 한방눈을 내가 멈추겠다. 자, 그리고 15행에 보면은 이번에 봄눈이 나와요. 또 봄눈은 또 뭘까? 그리고 봄눈은 왜 하필 보리밭에 내리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봤어요? 거기에서 보면 정동원이라고 이제 중딩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선전에서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보릿고개가 뭐냐면요, 이게 작년 가을에 추수한 쌀은 다 떨어져 가는데 이게 쌀 추수하면서 심었던 보리는 이게 초여름쯤이나 되어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5, 6월쯤 되면은 이게 쌀이 뚝 떨어져요. 그럼 이게 먹을 게 아예 없거든요. 이게 초봄에는 무슨 나무 열매도 없고 뭐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노래 가사처럼 그냥 줄임배 움켜쥐고 물 한 바지 채우면서 풀뿌리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버티던 시절, 그 쌀 떨어지고 보리 수확하기 직전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어요. 보리 수확할 때까지 넘어야 하는 죽음의 고개. 근데 이 보리가 풍년이어야 나중에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달래주는 보리가 풍년이 되려면은 겨울과 초봄 사이에 눈이 많이 와서 보리 새싹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글로 알죠? 이게 눈이 덮어주면은 이게 눈은 차가운데 어떻게 따뜻하게 덮어주냐? 이 추운 북극에서 에스키모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드는 게 눈과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선생님 말에 의심이 된다면 한번 뉴스를 찾아보세요. 과학적으로 이 눈으로 만든 집이 밖의 온도보다 훨씬 따뜻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봄눈이 와서 보리 새싹을 더 따뜻하게 접혀주면은 보리 잎새는 죽어도
그 밑에 줄기랑 뿌리가 살아남아서 겨울이 지나면 다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눈은 배고프고 소외된 가난한 백성들의 배를 불려주는 보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는 그 봄눈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달래주고, 그러고 나서 한방눈이 그친 그 평등한 공간을 기쁨이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행의 포인트는 뭐냐? 함께입니다. 너와 함께. 이기적이고 공감력 없는 그런 기쁨이지만 그런 기쁨이도 슬픔이는 함께 걷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슬픔의 힘, 평등과 공감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기다림의 슬픔, 아까 기다림은 기쁨이가 슬픔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했었죠. 그 시간까지 함께, 너 혼자 그냥 슬픔의 가치 깨달으라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함께 너와 그 길을 걸어가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를 통해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이 그동안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슬픔이도 함께 공생하며 나아가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죠. 참 멋진 시죠? 네, 슬픔이 참 멋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시를 감상하면서 봤던 부분 중에서 중요했던 포인트 몇 개를 짚어볼게요. 일단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네, 맞아요. 슬픔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 가치,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딱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힘을 빡 줘가지고 최대한 멋지게 표현해야겠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내 뺨을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리고 내 처음이야. 뺨을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독자들 뺨을 딱 때려줘야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게 뭐지? 말이 안 되는데 시를 쭉 읽고 나니까 이런 의미였어. 뺨을 딱 때리죠. 맞아요. 역설법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슬픔, 기쁨, 이타적, 이기적, 공감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형상화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치 슬픔과 기쁨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냈죠. 그리고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네가 사람이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기쁨이한테 말 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읽다 보면 슬픔이가 자꾸 독자인 나한테 말을 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을 비판하고 너 바뀌어라 라고 말하고 이런 효과가 있죠.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정갈래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운율이 있어야죠. 뭘 하면 운율이 생긴다? 반복하면 생긴다고 했어요. 자, 1행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2행.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말의 단위가 몇 개로 끊어지죠? 맞아요. 4덩어리씩 끊어지죠? 그럼 몇 음보예요? 맞아요. 4음보입니다. 음보율은 4음보로 반복. 좀 더 쪼개볼까요? 1행 마지막 슬픔을 주겠다. 2행 마지막 슬픔을 주겠다. 6행 마지막 보여주겠다.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쵸? 주겠다가 반복돼요. 14행 멈추겠다. 17행 걷겠다. 19행 가겠다까지 보면 맞아요. 결국 반복되는 거는 어미인 겠다가 반복이 돼요. 어미 반복. 더 쪼개면은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13행부터 보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14행 이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박 눈을 15행 내리던 봄 눈들을 계속 보면 자음의 니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시에서는 특정 음운과 어미, 음보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교과서 17페이지를 보면 이제 학습활동이 나옵니다. 앞에서 같이 봤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1번은 서정갈래의 문학적 형성화 방법을 살펴보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화자와 청자를 찾아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다시 말하면 주제를 찾는 문제죠. 자, 괄호 1번. 화자와 청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 슬픔이, 너 기쁨이죠. 그리고 괄호 2번에 보면 시적 대상인 기쁨의 모습은 어때요? 타인의 고통에는 신경도 안 쓰고 또 무관심합니다. 자, 그럼 괄호 3번에서 이런 기쁨의 모습에 대해서 슬픔이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도 주겠다. 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눈끝이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괄호 4번.
작가가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까닭을 말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법 두 가지 알죠? 그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전 좀 맞아야 해요. 이 슬픔이 기쁨에게 하면은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뭐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슬픔이 기쁨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호기심과 흥미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 80 먹은 할머니도 3살 먹은 손자에게 배울 수 있지만 보통 선생님이 학생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가르쳐 준다면 기쁨이 슬픔에게 위로해주고 도와줄 것 같은데 슬픔이 기쁨에게 뭘 말할까? 우리의 통념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마지막으로 모모에게는 어떤 사물이나 영향 같은 걸 준다는 부사격 조사잖아요. 기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슬픔의 태도를 부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괄호 1번.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문학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반적으로 슬픔은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긍정적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작품의 인식에서는 슬픔은 이타적 존재고 기쁨은 이기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괄호 2번. 이번에는 한방눈과 봄눈의 함축적 의미를 볼 거예요. 한방눈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힘있고 돈 좀 있는 사람한테는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추위와 고통을 주는 대상이죠. 봄눈은 어떤가요? 보리 새싹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포근히 감싸서 싹을 틔워주고 또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럼 괄호 3번에서 제시된 시구를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볼 건데 이건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연민과 애정을 갖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라는 주제입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운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얘기해 보재요. 이것도 앞에서 했었습니다. 반복하면 운율이 생기죠. 음보율 몇 음보였어요? 네, 4음보가 반복되고 어미 겠다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음은 니은이 반복되죠. 이래서 일정한 소리가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고 같은 음보를 반복시키니까 운율이 형성이 되죠. 괄호 4번은요.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두드러지는 표현법 2개 있었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 의인법이죠. 시 전체에 걸쳐서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사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은 역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뺨 때려서 기억시키는 거 어디였죠? 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그럼 각각의 표현 방법이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의인법은 마치 슬픔이 대화를 건네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말을 내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또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했고요. 역설법은 우리가 평소 알던 통념을 뒤집는 방법을 통해서 각인시키고 난 바람직하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서정관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적화자가 있다고 했었죠. 두 번째로 시어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한방눈, 복눈 생각나시죠? 자, 다음은 의인법, 역설법처럼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음보, 겠다 같은 걸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3번 문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문학은 유기적 존재라고 했었잖아요. 왜 유기적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 가운데 예술은 표현 욕구가 반영된 주요한 활동이다. 자, 생각 감정에는 본래 형태가 없는데 예술가는 여기다가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형상화인데요. 자, 형상화의 정의가 나왔죠. 네, 생각과 감정과 같은 형태가 없는 것에다가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 자, 생각과 감정을 소리의 형식을 표현하면 음악이 되고요. 색채와 형태의 형식을 형성하면 미술이 되고, 몸짓으로 형성하면 무용이 되는 것처럼 언어의 형식을 활용하면 문학이 됩니다. 문학은 언어의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예술이다. 자,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성한 문학이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죠. 자, 여기서부터 문학의 정확한 정의가 나오죠. 네,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 다시 말해서 문학 작품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언어라는 형식,
가치의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언어의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서 형식이라고 한 겁니다. 크게 보면은 내용과 형식, 그리고 세 가지로 보면은 형식과 내용과 표현이라는 세 가지 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요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서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유기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괄호 1번. 문학은 내용, 형식, 표현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다고 했죠. 크게 보면은 내용과 형식이라고 했어요. 괄호 2번을 보면요. 그럼 슬픔이 기쁨에게는 문학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내용적으로는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시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함축적인 시어나 운율을 만든다든가 혹은 의인법, 멱살법처럼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픔의 기쁨에게도 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문학 작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함께 문학의 갈래와 그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을 통해서 서정갈래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요. 서사갈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강의 이거 수업 영상 만들기 되게 힘드네요. 네, 오늘 선생님 이거 만들려고 거의 일주일 정도 고생했었는데 이제는 쌤도 좀 쉬어야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푹 쉬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기로 해요. 안녕.